안녕하세요. 40대 주부이자 워킹맘입니다. 어렸을 때는 꿈도 크고 포부도 커서 제가 이른 나이부터 성공할 줄 알았죠. 저는 30대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20대에는 저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이리저리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실패를 맛보고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취직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 취직을 하였어요. 다행히 계약직이었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취직할 거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기로 했어. 조금 돈 좀 모으고 다시 시작해야지. 무슨? 그냥 안전하게 회사 다니는 게 최고야. 이리저리 일 버리지 말고 회사나 다니다 시집가. 엄마 소원이야, 어? 안 돼. 나 꼭 내 꿈을 이룰 거야. 지켜봐줘, 엄마. 그래도 엄마 소원대로 취직하니까 좀 낫지? 일단 일도 열심히 해야지. 결국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회사에 들어가며 차곡차곡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할 무렵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저의 긴 꿈을 응원해주는 남자였어요. 이 남자라면 믿고 결혼까지 해도 되겠다 싶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팀장이었고 저는 임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일은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크게 저에겐 와닿진 않았어요. 언젠간 전 제 꿈을 이룰 거니까요.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이런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알았죠. 남편에겐 3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남편이 맏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저희가 제일 늦게 하게 되었죠. 처음 인사 가는 날 약간 쎄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제 예상과 들어맞았습니다. 동서들은 시집 온 지 꽤 되어서 이 집안의 터줏대감과도 같았죠. 오히려 시부모님보다도 동서들의 입김이 더 센 듯한 느낌이었죠. 조금 놀랐어요. 남편은 착한 재수씨들이라고 했지만 제 눈엔 그렇지 않았죠. 저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묘히 저를 건드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예요.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고요. 아, 아주버님이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저는 둘째고요. 이 친구는 셋째예요. 잘 지내봐요. 어머, 의외인걸요? 아주버님 의외의 안목이시네. 은근 외모만이 보시느라 장가 늦게 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유, 어서 와요. 너무 고운네. 우리 아들이 늦은 장가라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 데리고 와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희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해야죠. 아주버님이 말씀 안 하셨죠? 제 친구가 그렇게 아주버님 쫓아다녔는데 그 친구 거절하고 선택한 게 형님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형님이 너무 궁금했던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근데 아주버님 진짜 의외다. 다행히 어머님이 좋은 말을 해주셔서 다행이었지만 동서들은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억지로 꾹꾹 참느라 혼이 났죠. 제 면전에 대고 둘이서 키득키득 하는데 첫 만남부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이 집은 규일이 개판이구나 라고 느꼈고요. 성격 같아선 또박또박 맞대답하는 저지만 첫 만남이라 그날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작에 불과했죠. 그 후 동서들은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도
저에게 면박을 주었죠.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치게 되었어요. 왜냐면 결혼식이었거든요. 어머, 형님이 고르신 드레스, 이거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만 어깨 가리는 걸로 하시지. 원래 이렇게 어깨 드러내는 드레스는 어깨 좁은 사람들이나 어울리는 건데. 형님 같은 덩치에는 좀 안 어울려요. 안 그래, 동서? 어머, 그러게요. 여기 둘째 형님이 패션 전공이시잖아요. 좀 물어보시지. 어쨌든 뭐 고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왜? 우리 남편은 이게 제일 예쁘다고 하던데 내가 어깨가 좁아서 일부러 얼굴 작아 보이려고 넓어 보이는 거 선택한 거야. 성공이네. 그래도 우리 형님 걱정돼서 그런 건데 혹시 뭐 기분 나쁘셨어요? 결혼식인데 웃어야죠. 안 그래요?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고마워. 걱정해줘서.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나? 어쨌든 축하해줘서 고마워. 동서들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으며 고가운 웃음을 날렸으니까요. 그날은 이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했어요. 동서들의 기분 나쁜 소리만 아니었어도 완벽한 결혼식이 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제 드레스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조금 기분은 망쳤죠. 그리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했고 앞으로 조금만 더 일해서 내 사업체를 꾸리는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신혼여행에서도 제 남편에게 꼭 주입을 시켜 놓았죠. 남편도 저의 꿈을 응원해주는 멋진 남편이었어요. 시집가기 잘했다 생각했죠. 난 회사 딱 3년 봐. 회사 3년 다니고 이제 내가 했던 장사 다시 시작할 거야. 자기도 응원해 줄 거지? 이제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당연하지. 결혼 전에도 알았잖아. 당연히 너 응원해. 그리고 잘 될 거고.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어려운 거 있으면 부탁해.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응원만 해줘도 나는 너무 좋아. 자기랑 결혼하고 뭐든 잘 풀릴 것만 같아서 기분 좋네. 아, 맞다. 근데 둘째 동서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녔다며? 왜 말 안 했어, 어? 그때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궁금하네? 아, 내 스타일 아니었어. 그리고 이미 그땐 너한테 마음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은근 동서는 그 친구가 자기 짝이 됐으면 바라는 것 같던데? 하여튼 뭔가 기분 나빠 동서들.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당신이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어.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내가 네가 좋은데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하여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다행히 남편은 그 동서 친구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고 자기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저를 감동시켰죠. 정말 이 남자라면 쭉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 친구 문제는 별다른 이슈 없이 넘어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저희 계획과 저와 남편의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서들의 얼굴을 봐야 해서 착잡했지만 내가 오래 겪은 게 아니니 그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과 남편, 형제들이 절 맞이해 주었죠. 어머, 형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주버님도 얼굴이 피셨네요. 보기 좋으셔라. 고마워. 아, 동서들 선물 사왔는데. 신중히 고른 건데 동서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얼른 열어봐. 그래도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다. 동서들의 선물을 주니 동서들은 아주 입꼬리가 찢어질 듯 웃어댔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지만 금세 동서들은 선물을 열어보더니 입술을 삐쭉삐쭉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사온 사람 성의도 신경 안 쓰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동서들은 인성이 글렀다고 생각했죠.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시니까 드디어 말을 멈추었죠. 저조차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 선물. 아, 향수네요? 저 이 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 다른 동서 거랑 똑같은 거네? 아휴, 우리 형님, 센스는 좀 떨어지네요? 어머, 그러게. 우리 둘째 형님 여행 갔을 때는 스카프에 얼마나 멋진 거 사다 줬는데, 겨우 향수? 우리 형님, 돈 너무 아낀다. 어? 아, 난 생각해서 사온 건데, 이게 겨우 향수가 될 줄은 몰랐네. 동서들 취향 알았으니, 다음번엔 스카프 같은 걸로 알아볼게. 아니에요. 뭐, 맘에 우러나야지. 억지로 떠먹어서 하는 건 됐네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나와서 식사하세요, 형님. 그래도 그네가 생각해서 사다 준 건데, 너희도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너네도 참. 세아가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동서들 취향을 미리 간파했어야 했는데 까다롭네요. 어머님 건 이거예요. 니트 어떠세요? 어머, 너무 예쁘구나. 그네가 안목이 있어. 이렇게 선물 고르는 게 센스가 있어. 고맙다. 잘 입을게. 아유, 색도 고와라. 에이, 그렇게 센스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안 그래요, 형님? 어머님이라도 마음에 들어해서 그나마 하나는 건졌다. 이 느낌이랄까요? 아, 회사는 언제부터 출근이에요? 계약직 휴가도 주고 너무 좋다. 요샌 다 주지, 연차도. 아니, 그리고 말끝마다 계약직 소리 좀 그만해, 동서. 요즘 세상에 그냥 먹고 살고 남에게 떳떳하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계약직 거려. 좀 거슬리네. 말조심 좀 해줄래? 작은 동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약간 대화에 날이 서 있는 느낌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하지만 지기만 하는 성격도 아니기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하는 일에 떳떳했기 때문에 동서들에게 똑같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 자체가 유치한 걸 알면서 말이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는지라 동서 속을 긁어놓기로 마음을 먹었죠. 사람 긁는 일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참 대단한 동서들이라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는 패션 전공이라고 그러던데 딱 보니까 내 눈엔 보기에는 동서는 패션 전공한 사람치고는 그렇게 막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네. 하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 잘 지내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알겠지? 어머, 형님이 우리 둘째 형님 옷 입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아, 어쨌든 뭐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형님. 우리 잘 지내봐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볼수록 아주버님이 너무 의외야. 우리 아주버님은 결혼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이쁘고 잘 나가는 제 친구들이나 형님 친구들 소개해준다고 해도 됐다고 매번 그러시더니. 역시 짝이 다 있나 봐요. 그게 형님이고. 아, 그래? 그러게 운명은 따로 있나 보네. 희수 씨가 인기가 많았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해줘서. 그러게요. 형님이랑 뭔가 안 어울리면서도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지내봐요, 형님. 아,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랑 작은 동서는 좀 회사에서 맡은 책임도 크고 일하는 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집안의 대소사 같은 거는
형님이 아무래도 큰형님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혼자 하는 것도 무리이실 테니. 아니다. 다들 바쁠 텐데 괜찮아. 그냥 아직까지 나 혼자 할 만하니까 이런 거 일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알겠지? 화려하지 않다는 말에 약간 경직되는 동서 얼굴이었지만 금세 알겠다고 하곤 웃어 보였죠. 그리고 대놓고 저보고 모든 시댁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어머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마음은 편했어요. 물론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일은 하겠지만 동서들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 얄미웠거든요. 근형님이 누군지 걸려만 봐라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부담스러웠어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열심히 저대로 일을 하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시댁에서 행사가 있지 않는 날에는 동서들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면서부터 주말마다 시댁에 가 어머님 상황을 살피고 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려야 했죠. 이 일이 본격적인 동서들과의 트러블의 시작이었어요. 이번 주는 내가 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챙길게. 동서들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맡아줘. 내가 그냥 2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주말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힘들어 하시고. 아니, 형님. 저희는 바쁘다니까요. 가끔 주말에 회사도 가야 하는데 어떻게 주말마다 가냐고요. 형님이 가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형님은 계약직이니까 뭐 주말에 안 가겠죠. 하지만 저희는 회사 직책이 있기 때문에 주말 출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우, 진짜. 이래서 좀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뭘 알겠어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말 다 했어? 아니, 내가 매번 주말마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주씩만 맡아서 식사나 챙겨드리자는 게 큰 잘못이야? 동서들 너무한다. 어머니 건강하실 때는 그렇게 살살거리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저흰 그렇게 일하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하여튼 못해요. 이기적인 동서들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한 달에 한 번도 못한다는 동서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어쩜 그리 이기적인지. 계속되는 말다툼에 지쳐서 결국은 주말마다 어머님 아버님 챙겨드리는 것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둘 다 억지로는 절대 안 한다는 말에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철저히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겠기에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주말마다 와서 살림을 도와주는 것이 고마웠는지 넌지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넌지시 던진 말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었죠. 주말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안 와도 된다니까.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말엔 좀 쉬지 그래. 몸도 안 좋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말엔 제가 시간이 많이 나니까 제가 와서 좀 도와드려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네한테 너 사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네? 아니에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꼭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너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냐? 고맙기도 하고.
어머님은 한사코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모든 걸 제 힘으로 일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었죠. 그리고 더더욱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무려 3년을 어머님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병간호와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어머님은 그 사이 돌아가셨죠. 어머님은 주말마다 오는 저에게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병간호를 했지만 어머님께 제 꿈을 응원받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 손으로 마지막까지 어머님 밥을 해드렸다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 날 곱게 단장을 하고 온 동서들이 얼마나 얄밉던지 생전 괜찮을 때는 방문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그렇게 잔뜩 꾸미고 온 동서들이 얄미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길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서들은 그런저를 또 갈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얄밉던지. 어머, 형님 좀 편하겠어요, 이제. 주말마다 안 가도 되고, 안 그래요? 뭐 아버님이야. 아줌마 하나 붙여놓고 밥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병간호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진짜 형님도 대단해.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요? 아유. 동서는 누가 알아달라고 병간호 하니?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건데. 그리고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속 좀 그만 긁어.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고마워해야지. 여기까지 와서도 난 척은. 아유 진짜. 인성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머,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난척이라뇨. 둘째 형님 잘난 건 알아줘야죠.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됐죠?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그동안 생색내면서 병간호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형님 말대로 어머님 가시는 길 조용히 하자고요. 뭐? 너네들이 사람이니? 이제서야 얼굴 한번 비추면서 그동안 어머님네 코빼기도 안 비춰놓곤. 됐다, 말을 말자. 기가 막혔습니다. 3년간 명절 외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동서들이 이제 와서 저보고 고생도 사서 했다. 이제 안 가도 돼서 좋으시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인가 싶었죠. 일단 장례식이라서 참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가시는 길 좋게 배웅해드리고 돌아섰는데 어머님이 저에게만 편지를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동서들 모르게. 그 내용이 얼마나 슬픈지 펑펑 울었어요.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머님 딴에는 너무 고마웠나 보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거기엔 제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돈이 필요하면 장롱 앞 통장 하나 두었으니 이걸로 사업 미천에 써라 하면서 주셨죠. 어머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어머님의 용기에 힘입어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남겨준 돈을 쓰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제 힘으로 하고 싶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만 말하였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거야. 그래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길이 없으셔서 준 거니? 잘 받아둬. 안 받지 말고. 엄마가 생전에 너 사업하고 싶어 하는 거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라도 너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받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나도 내일 열심히 이제 해나가야겠어. 그래도 돈은 안 건들래. 어머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해야지. 내 힘으로 꼭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그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도 응원 많이 해주신 분이야. 잘 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고
어머님 마음에 보답하는 의미로라도 이 약 물고 해내야겠어. 자기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줘서 나 열심히 잘 해나가 볼게. 전 어머님이 남겨준 믿음의 힘을 얻어 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접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힘들었고 평일에 회사를 갔다가 밤에 이렇게 제 사업을 운영하였죠.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저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했기에 회사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제 사업이 빛을 발기 시작했죠. 드디어 이리저리 제 회사를 찾아주는 거래처들이 늘어났고 점점 회사는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하루였죠.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홈쇼핑에 제 제품이 나오는 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 값진 눈물이요. 저만의 상품을 만들고 이 방송을 어머님이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의 호출이 있었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버님은 저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동서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 날이라며 저희를 다 불러 축하 파티를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네 동서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내가 오랜만에 너희를 초대해서 축하해주고 싶구나. 그네도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럼요. 아버님, 그럼 제가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좀 쉬고 계세요. 이따 오후쯤 바로 들릴게요. 아니야. 천천히 오렴. 아줌마 불렀으니까 음식 준비는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와서 축하만 해줘 그냥. 힘들게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니? 에이 아버님, 그래도 혼자 계시는데 제가 말동무 해드리면 좋죠. 일찍 갈게요. 오랜만에 저도 아버님도 뵙고 싶기도 하고. 전 일을 마치고 시장을 보고 최선을 다해 동서들의 진급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물론 동서들이 마냥 예쁜 건 아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가족이니 미운 것은 버리고 축하할 건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 사업에 대해 오픈할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우리도 묵은 앙금을 털어내 보자라고 생각한 파티였어요. 아버님이 주최하신 거였지만 그래도 내심 이렇게 동서들이랑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죠. 제가 맞이이기도 하니 동서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아직 남아 있었고요. 동서들은 아직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며 저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서로 물어뜯는 건 없지 않을까 해서 좋은 마음으로 요리도 하고 동서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죠.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는 건 똑같았어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이 너희와는 인연 끝이다 라고 말이죠. 동서들 왔어? 축하해. 진급했다며? 가뜩이나 능력도 넘치는데 더도 진급하니까 너무 잘됐다. 수고했어. 너무 축하해. 네, 형님 와 계셨네요. 감사해요. 무기계약직 형님한테 축하받아도 되나 싶네. 그래도 축하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러게요. 형님 감사드려요. 저희만 잘 나가서 어떡해요. 괜스레 죄송하네. 아직 잘 다니시고 계시죠? 그래도 무기계약직이면 영원히 잘 낼 일은 없다고 하던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직급되면 책임감만 있고 안 좋아요. 내 걱정은 안 해줘도 돼. 동서들이 걱정 안 해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 맞다. 나도 축하받을 일 있는데 축하해 줄래? 그 전에 저랑 막내 동서랑 상의 좀 했는데 여기 명함 먼저 받으시고 좀 회사에서도 급이 있는데 집에서도 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직위순으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 와서 이런 일은 좀 그래요. 맞아요. 임시직인 무기계약직 형님이 부엌대기 해야죠. 안 그래요? 형님도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주 형님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대소사는 이제 형님이 책임져야죠.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우리 형님. 순간 꼭지가 돌았죠. 어이가 없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날 또 엿먹이는구나 싶었죠. 자기들끼리 오면서 또 나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 발언을 할까 궁리하며 왔다는 사실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날렸습니다.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지갑에서 저의 비밀 명함을 던지며 말했죠. 얼마나 통쾌하던지. 자, 이건 내 새로운 명함. 나도 축하받을 일 있다고 했지? 나 소임보석 대표 됐어. 내 브랜드고 아마 소임이라고 하면 다들 들어봤지? 홈쇼핑도 많이 나오잖아. 이것들아, 빨리 가서 주방일 안 하냐? 지기대로 일하자며. 사장 위에 아무도 없잖아?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소임 대표라뇨? 아니, 우리 거래처 대표라고요? 아니, 어떻게... 형님, 아주버님 회사에 무기 계약직이잖아요. 아니, 그럼 형님이 원래 하던 일이 액세서리 디자인이었어요? 아, 우리 회사 거래처인데? 어떻게 형님이 대표일 수가 있어요? 한때는 그랬지.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고 동서처럼 디자인 전공이야. 몰랐지?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내 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사업 시작했어. 다행히 내 디자인 좋아해주는 회사들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모든 회사들이. 아, 내 회사 콘택트 해준 거 동서인 거 알지? 우리 직원이 가서 PPT 했다던데. 동서가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며? 위에 상급자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렇게 사람 깔보고 무시하더니 왜 이젠 할 말 없나 봐? 뭐하니? 둘이 거기 서서 얼른 음식 안 날라? 너희가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 직위 낮은 사람들이 무조건 부엌대기 해야 한다며? 얼른 음식 날라 이것들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눈치도 없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니? 아버님, 얼른 나오세요. 아래 것들이 다 할 거니까. 아버님은 앉아만 계세요. 저랑 같이 얘기해요. 아버님은 제가 대표가 됐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제 오랜 꿈을 어머님이 옆에서 응원해 주셨기에 아버님 또한 제 꿈을 알고 계셨거든요. 동서들의 진급 파티였지만 사실상 제가 제일 많이 축하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신이 나서 저를 축하해 주었거든요. 동서들의 표정이 얼마나 고소하던지 얼굴은 잔뜩 구겨져서 가만히 주방일만 했고요. 서로 할 말이 없는지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액세서리 브랜드이다 보니 도저히 저를 찍어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몇 년 동안 억울했던 동서들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본인들보다 잘나지 않고서야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걸 보아하니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서회사가 제 거래처였기 때문에
그 회사로는 납품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동서 회사와는 거래를 끊기로 하였습니다. 거래를 끊고 나니 동서에게 바로 전화가 왔고요. 아니, 형님네랑 저희 회사랑 거래가 끊겨 있던데? 무슨 일이에요? 설마 악감정 가지고 거래 끊은 건 아니시죠? 맞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동서 회사랑 일할 급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봐줘야 할 이유도 없잖아? 동서 그렇게 내 패션에 대해 지적해놓고 내가 디자인한 액세서리 납품받고 싶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끊었어. 동서가 끊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니, 형님. 갑자기 끊으시면 제가 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다시 거래해 주셔야죠. 동서, 잘났으니까 다른 거래처 알아봐. 왜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실까? 나 바쁜 사람인 거 알잖아.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론 그렇게 사람 깔보고 무시하지 마. 어떻게 될지는 사람 일 모르는 거거든. 동서가 결혼 전부터 동서 친구 때문에 나한테 악감정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막내 동서까지 동화시켜서 나 밑바닥 취급한 거 아직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이 정도로 그냥 거래 끄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끊을게. 그리고 회사 일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전화를 끊고 얼마나 통쾌하던지 제 직원한테 듣기로는 동서는 그 거래 취소 건으로 인해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안겼고 그 덕분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본인이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보니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을 테니까요. 둘째 동서가 정리해고가 됐다는 사실을 막내 동서가 알게 되자 저한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 동서들의 우정이 얼마나 간사던지 웃기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만 우대하는 가족이라니. 형님, 제가 오랜만에 전화드렸죠? 아니, 이따 끝나고 제가 소불고기를 좀 했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동서가 왜? 둘째 동서네나 가져다 줘. 둘이 절친 아니었어? 됐어, 난 괜찮아. LA 갈비면 모를까. 불고기는 별론데? 아, LA 갈비요? 아, 그럼 제가 내일 그거 해다 드릴까요? 이왕이면 형님이랑 얘기도 하고 내일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집 앞에 경비실에 두고 가. 아, 그리고 아버님도 좀 가져다 드리고 나한테 해줄 생각 말고 아버님한테 가져다 드려. 아, 그럼요. 아버님도 가져다 드릴 거예요. 아, 이왕이면 형님 보고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제가 죄송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와서? 갑자기? 놀랍네. 됐어, 괜찮으니까 그냥 경비실에 맡겨줘.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통쾌했죠. 그리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계약직 사원이었을 땐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던 동서들이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 살랑살랑 대는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그리고 사람은 성공해야겠다고 느꼈죠. 지금은 아주 평화로워요. 동서들이랑 마주치지도 않고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 아버님한테 할 도리를 하고 동서네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동서들이 아버님을 통해 제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아버님도 동서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저보고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진 않더군요. 어머님이 저에게 용기를 준 덕분인지 제 사업은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꿈꿔왔던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직급 때문에 차별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걸 동기 삼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공의 맛이 짜릿하기도 하더라고요.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해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인생 워낙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동서들과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새 동서들은 먼저 시집을 온 상태였죠. 새 동서들이 워낙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동서들이 보내는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시집을 온 새 동서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먼저 새 동서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새 동서들은 저를 따돌리며 서로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급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가 된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동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쭉 지켜보셨던 시모는 결국 한마디 하셨고 그로 인해 새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벽이 생기고 말았지만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기운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제가 오히려 동서들한테 신경을 끄고 생활하게 되니 오히려 동서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많이 바빴지만 새 동서들은 항상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고 시댁에 올 때면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묵묵히 동서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넷째 동서가 자기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는 제가 무식해서 크게 상관없다고 옆에서 말해도 모른다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둘째 동서가 했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쌓였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 좋은 말은 나가지 못했고 동서들은 그런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면서 결국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들 또한 남편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그리고 각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길 원하셨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큰 아주버님이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해도 무작정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머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따지셨잖아요. 저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첫째 형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운했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큰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 둘째, 셋째 며느리 또한 빠지는 것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남들 다 하는 거 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첫째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도 첫째 며느리처럼 과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가족들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반대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반대한 적이 있었어? 나도 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집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던 싫던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고 살아야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얼굴 보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되겠어?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유치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오늘 아주 너희들 길을 확 눌러 버려야겠다. 이미 분위기는 시모에게 넘어갔고 새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낼 거면 새 동서들은 시댁에 오지 말라며 시동생들만 따로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렇게 시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실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다 보니 이번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님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걸 큰 아주머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거라 돈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꽤 많은 돈들 쏟아부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 건 저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곳에 투자하셔서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큰 아주버님은 아마 주식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슬쩍 얘기해 보세요.
둘째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고급 정보라면서 주식에 같이 투자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을 전부 들었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은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네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까지 잃은 분들도 많이 봐서 솔직히 저 또한 동서가 말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동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저희는 적지 않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잃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한번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좀 늦게 도착한 터라 주방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밝게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내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폭락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 맞죠? 형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게요? 그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투자는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자를 취소했다고 하면 되잖아. 미끼를 덥석문 본인들 잘못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 아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한 말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동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한 건데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형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요. 어차피 잃은 것도 없는데 제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안까지 무너뜨리려고 행동하려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새 동서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서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고 동서가 저희가 무너지길 원해서 알려준 투자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투자한 금액에서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동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얻게 된 수익이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돈 좀 벌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기 싫으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은 돈 맛을 보면 편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돈을 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했다면 재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냉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괜히 주기 싫으니까 이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동서가 투자하라는 곳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잃게 됐으면 그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자기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우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잘못됐잖아. 새 동서들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저희가 잘 되자 상당히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걸 동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새 동서들과 저는 시모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시댁에서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가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찾아뵙는 건 따로 가게 되었고 웬만해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서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 가족의 의미도 없어졌고 시모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는지 돌아오는 명절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셨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찾아왔던 거였죠. 시모는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얼굴 보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작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니?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니? 너희들이 오기 전에 큰며느리는 하루 일찍 와서 혼자서 음식까지 전부 다 해놨다. 다른 집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라고. 큰며느리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니? 우리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묵묵히 혼자서 다 해놓았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마디씩 하겠다. 먹는 것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워낙 인사드릴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뿐이라고요. 형님이야 어차피 명절 때 갈 친정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겠네. 10,000원씩 걷어서 주면 되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둘째 동서는 아래 동서들에게 10,000원씩을 걷더니 저에게 30,000원을 건네 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길래 화를 억누르며 제 앞에 놓여있는 3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새 동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더 돋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이 음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맛이 별로였어요. 제가 발로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걸요? 솔직히 제 10,000원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 음식다워야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값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니까 1,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니까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음식 맛 별로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은 건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너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살피지를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은 거 몰라? 그리고 큰 며느리가 하루 꼬박 고생해서 만든 음식값이 3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 너희들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다들 큰 며느리한테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 많았으니까 각자 100,000원씩 토해내도록 해라.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수다나 떨 줄 알지? 정작 하는 건 큰 며느리가 전부 다 했잖아. 이번에도 고생 많았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봐서 100,000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요. 100,000원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지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토를 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며느리는 첫째 하나뿐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서로 인연 끊고 각자 인생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30,000원을 손에 쥐시더니 새 동서들의 면상에 던져버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부 또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한심하다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새 동서내외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새 동서들은 시동생들에게 시댁에 더 이상 오지 말자며 서로 수군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서네 애들과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서네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시모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네요. 둘째 동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창고에 있던 저희들 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 저희가 따로 현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냐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이용하던 창고에 넣어둔 돈들 전부 다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용하는 창고였고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놔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거기 안에 돈이 있었던 거야? 땅에 묻어두기라도 했었나 봐.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창고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고 이용하는 목적으로 매달 돈도 들였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들 옮기시지는 않았잖아요. 분명 아버님도 같이 옮기셨죠? 창고에 지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 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아둔 현금만 30억이 넘는데 그거 없으면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게 해결할 테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믿고 맡긴 돈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거 피하려고 어머님 댁에 숨겼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니?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창고를 이용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면 너희들 것도 아닌 거잖아.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아? 어찌됐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게 애초부터 마음씨가 고왔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너희들이 분명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새 동서내외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금화를 해서 자택에 숨기지 않고 시댁의 창고를 빌려 그곳에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새 동서들은 항상 모든 일이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모른다는 말뿐이셨고 방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새 동선의 애들은 결국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동서내외가 난리를 치자 신고를 한 듯 보였습니다. 동서들은 자신들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제재를 받아 결국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시모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창고에 정말 돈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날 이후 새 동서와 시동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새 동서들은 많은 돈들을 숨길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다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땅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동서들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돈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새 동서내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새 동서내외들은 시부모님께 절절매며 돈을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며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 동서들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스티커까지 붙어져 버린 상태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태라 발등에 불이 붙어버려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또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넷째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단체로 쪽박을 차버린 동서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새 동서들의 돈을 가져간 게 맞다며 처음에 창고를 빌려줬을 때는 용도의 목적을 몰랐는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숨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략 최대 10% 3억 정도 나오면 그 금액 전부를 새 동서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네요. 새 동서들이 앞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인공와우라는 청각 수술을 받아 다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 수술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저는 청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소리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피곤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제 귀는 먹먹한 느낌이 들었고 바쁜 일상 때문에 한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언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었죠.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을 때 저는 청각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고 보청기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에 당장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보청기로 생활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보청기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제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 딸은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들리지 않게 될 거라는 의사의 진단에 대해 알려주었고 딸도 수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었죠. 아무래도 수술 후 부작용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할 경우 청각 수술을 그때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딸은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너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딸은 지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화는 자주 했었기 때문에 크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까봐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지방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오겠다는 말을 했지만 보청기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게 없는 만큼 딸이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대신 그날 이후 딸은 주말마다 저를 보려고 지방에서 자주 올라와 주었네요. 그렇게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을 시점에 더 이상 보청기의 도움을 받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기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적응하며 살고 있어서 크게 두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몇 년 전에는 한 번 정도 되물었다면 지금은 상대방의 입을 안 보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죠. 보청기를 끼고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보청기를 귀에서 뺀다면 누군가 제 옆에서 말을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있다는 걸 딸에게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보청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주변에서 수술 경험을 들어보면 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도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말에 딸이 저를 보러 올라오면
수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올라온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고, 제 고민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딸이 먼저 저에게 뱉은 한마디에 저는 수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선뜻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딸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는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렸으면 한다는 말에 결혼 비용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저는 수술은 차후에 금전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딸은 제가 몇 번이나 알아듣지 못하고 되묻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고 있길래 일찍 쉬면 괜찮다고 대충 상황을 둘러댄 다음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언제 저희 집에 올 건지 시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일정을 잡은 다음 저는 딸이 그동안 만나고 있었던 남자를 보게 되었네요. 첫인상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 제 딸을 잘 챙겨주는 모습과 매너 있는 행동들은 저를 안심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면서요? 어쩌다 갑자기 그런 병이 생기셨어요?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예은이한테 듣긴 했었는데 보청기가 이젠 크게 의미가 없으실 정도로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보청기를 빼면 아예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수술을 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면서요? 나도 청각장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 모임에도 다니면서 수술받은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크게 후유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꽤 큰 수술이라 충분히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예은이만 잘 챙겨주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예비사이는 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과 제가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많은 것들을 알아봤다는 모습을 보곤 제 딸도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줄 것 같아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었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비사위를 맞은 뒤 저는 자연스럽게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예비사위의 부모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보청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긴장한 탓이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들리지 않는 말들이 더 많아지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딸은 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는지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귀가 잘 안 들리냐고 가까이 다가와서 물어보자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해 많이 긴장해서 그런지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자리에 앉아만 있겠다고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과 간단한 대화를 끝낸 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보청기를 다시 껴보기도 하고 심호흡도 크게 쉬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데
예비 사돈이 옆에 앉은 제 딸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대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청각에 문제가 생기신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식은 가능하겠어? 의사소통이 돼야 식을 진행하던 말던 하지. 그리고 청각장애도 유전 아니니? 혹시 태어날 내 손주한테 청각에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병원에서 확실하게 유전은 아니라고 했었어? 그것도 잘 모르는 거지? 어머님, 보시면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식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망쳐서야 되겠니? 그런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전혀 듣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혼자서 다니시다가 위험한 일들도 자주 발생될 수도 있겠네. 소리를 들어야 생활이 가능할 텐데 내가 알기론 청각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 받으면 하루빨리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너희가 계획한 결혼식까지 아직 몇 달 남았잖아? 내 생각엔 그 전에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어서 아직 저희 엄마가 확고하게 수술을 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 수술을 해야 될지 시기를 보고 있고 엄마와 최대한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음식 다 식겠어요.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궁금하신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옆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비 사돈과 제 딸이 나누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청각을 거의 잃게 되면서 사람의 입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입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입장에서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너무 미안했었죠. 의사에게 여쭤보니 청각에 문제가 생긴 시기를 봤을 때 노화로 찾아왔다고 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며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딸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창창한 나이인 딸에게 미리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상견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긴 했지만 예비 사돈분들께선 제가 가진 병으로 인해 뭔가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상견례가 끝이 나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제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자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딸이 돌아간 이후 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받은 뒤 하루라도 빨리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딸이 보호자로 제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일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에도 워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제 보호자로 수술을 받는데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성공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 날 제 딸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수술하는 걸 숨기고 있었죠. 그렇게 저와 딸은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바쁘게 처리해 나갔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몇 주가 지나고
완전히 치유된 걸 확인한 이후부터 전문 청각사의 도움을 받아 달팽이관에 이식된 전극의 소리를 저에게 맞게 조율을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율을 시행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에게 맞는 소리로 조율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제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저를 보러 오려 했지만 일이 많이 바빠서 결혼식 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저를 신경 쓰지 않게 배려해 주었네요. 그렇게 몇 달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보청기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의 두통 빼곤 크게 문제될 만한 몸의 증상은 없었어요.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될 만큼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딸의 결혼식 전에 수술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되었네요. 듣지 못해 답답했던 일상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니 너무 행복했고 이 소식을 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지인과 함께 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제 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수술 받은 걸 보여주려고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며 뒤따라가고 있던 그 순간 예비 사부인이 사위를 데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며 어디론가 걸어가길래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둘이 나눈 대화가 제 귀로 들린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에 온몸이 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었네요. 그 말이 사실이야? 정말 새아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만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렇다니까요. 이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2박 3일 정도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잡혀 있으니까 그때 예은이랑 계획했던 거 실수 없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실패할 수가 없는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 가지고 불안해하시면 어떡해요? 예은이가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생명보험금으로 한 3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둘이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 정도 돈이면 정말 큰 돈인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귀도 안 들리시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고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패한다 해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결혼식 시작할 때 됐는데 장모님은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지? 연락받은 거 없죠? 신부 대기실에 한번 가볼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충격을 받아 몰래 숨어서 엿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한평생 키워온 자식이 저에게 들어져 있던 생명보험금이 탐이 나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 시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딸의 도움을 받아 생명보험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했을 때부터 딸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저희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고 벌어모은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왔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겹게 일으켜 세운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과 예비 사돈댁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딸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좀 전에 충격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 앞에 다가섰는데 정말 너무 이쁜 신부였고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에 속은 끓고 있었지만 차마 이쁘게 화장한 딸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귀가 들리지 않냐며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큰 목소리로 귀가 안 들리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봤고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딸은 핸드폰에 글씨를 적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안 들리냐는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딸은 한숨을 쉬더니 가족들 외엔 전부 다 나가달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이제는 아예 귀가 들리지 않나 봐. 정력을 잃으면 균형 감각도 잃게 된다 하더구만. 그래서 비틀거리며 걸어오셨구만. 저기요, 사부인. 제 말 안 들려요?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얼굴 뵀는데 살도 많이 빠지셨고 이제는 귀도 아예 다치셨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아마 결혼식 끝나고 수술 받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호자로 가야 하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가족 전부 여행 다녀와서 수술 날짜 잡으면 된다고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엄마는 제 말이면 뭐든 다 듣거든요. 수술을 해도 부작용이 생기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의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저에게 정말 큰 기회이고 이게 저희 엄마의 삶인 거예요. 어차피 생명보험 들은 것도 저를 위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제 거 제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가난에 쩔어서 살아왔었는데 3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 사고 위험이 높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밤길의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증인이 되어주시니 사고사로 충분히 위장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아들이 장애를 가진 사돈을 모시는 걸 솔직히 바라지 않고 있긴 했거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나는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 엄마는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은이랑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도 결혼식은 보고 세상 떠나시는 거니 그걸로 만족하시겠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다들 웃으시고 예은이 너도 장모님께 오늘만큼은 잘 챙겨드려. 그래도 마지막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면 좋잖아. 그럼 곧 결혼식 시작하니 나는 먼저 나가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 보자고. 어머, 이 친구가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싸돌아다니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이제 결혼식 시작한대. 빨리 가서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미리 준비해야지. 명희 딸이라서 그런지 미모를 쏙 빼닮았네. 오늘 결혼식 축하해요. 저는 명희랑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친구예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네. 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드레스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드레스라 상당히 비싸 보이죠?
저희 엄마 귀가 안 들리셔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껏 드시고 가세요. 저희 엄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명희야. 너 아직 말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명희가 몇 달 전에 수술했거든. 딸내미 놀래켜주겠다고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제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니까. 수술 결과도 좋아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얘, 너 뭐하고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 소리를 전부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물어봤을 때 안 들리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엄마, 내 말 들려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럼 좀 전에 나눴던 대화도 전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전부 다 듣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너 몰래 다른 곳에 숨어서 나누는 대화도 전부 들었었고, 네가 내 앞에서 방금 했던 말도 전부 다 들었다고. 딸이 저를 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예비 사돈댁과 문 앞에 있던 예비 사위는 경악을 했고 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을 더듬으면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전부 다 들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식장을 나가려고 하자 딸이 저를 붙잡더니 일단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얘기하자면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저는 너무 큰 배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딸의 팔을 뿌리치며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딸이 다시 한번 제 팔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네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돈이 제 앞을 가로막았다고요. 저도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요. 아빠가 떠나면서 생긴 빚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해서 버는 푼돈 가지고 저희를 도와줄 수도 없으니 저를 위해 생명보험 들어놓은 걸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빚도 반은 거의 제가 갚아드리지 않았어요? 내 삶에 방해만 되는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엄마도 제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식한테는 뭐든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도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할 때 좀 더 여유 있고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뿐이에요. 저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결혼식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엄마. 너랑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어. 뭐든지 완벽한 범죄는 없는 거라고. 나한테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은 해지할 거고 너와의 인연은 두 번 다시 만들어가지 않으마. 내가 늙어 힘이 없어도 절대로 너를 찾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없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에게 가난을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다. 딸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제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자리로 돌아가 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저에게는 더 이상 딸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 하지 않자 식이 시작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했는지 제 몸을 강하게 돌려 세우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결혼식까지 망칠 작정이냐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자 더는 참을 수 없던 저는 차라리 이런 결혼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딸이 입고 있던 3,000짜리 드레스를 마구마구 찢어버렸습니다. 돌발 행동을 저지른 저를 보며 당황한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지인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식장을 빠져나왔네요. 그날 딸의 결혼식은 무산이 되면서 예비사위와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딸은 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집을 조만간 처분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딸은 문자로 저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저도 두려운 건 없고 저렇게 만든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딸의 인생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은 걸 도와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삶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제 딸도 저와 인연을 끊게 되었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네요. 분노하고 있는 제 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던 2번 다시 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남은 인생 저 혼자 조용히 살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며칠 전에 문자 한 통이 오긴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문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내일 핸드폰 번호도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없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은 불행이 아닌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